Good afternoon,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oday's coffee briefing at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We're very pleased to invite Mr. Han Duck-soo, the preliminary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upcoming election on June 3rd. As you know, Mr. Han is really busy, so we really appreciate him squeezing time for us. My name is Eun-bi Lee, the news editor for BBC Korean and currently the president of SFCC. Today's coffee briefing will start with Mr. Han's opening remarks, then we'll jump straight into the Q&A session. I would really appreciate if everyone could keep their question concise and one or two at max, just to allow other fellow journalists to ask questions. We have some time constraints, and as you can see, we have so many people here, so really appreciate your cooperation in advance.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 외신기자클럽 커피 브리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한덕수 예비 후보자님 모시고 커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의 외신기자들과 소통하러 와주신 한덕수 예비 후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커피 브리핑은 한덕수 예비 후보자님의 기조연설을 듣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다시피 오늘 참석자가 굉장히 많고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질문은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1개에서 2개 내외로 요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자님 기조 연설로 오늘의 커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I was here in 2022 November and I found after I arrived here, Seoul SFCC found a much more comfortable place than 2022. So this is a very wonderful place for exchange of views and exchange our communications. 외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 외신 기자 클럽 이웅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신기자 여러분은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가려진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든든한 서포터즈이자 창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러북 군사 밀착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질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 세계 수십 개국이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협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도전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도전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더하여 국내 정치가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국무총리를 포함한 31명이 연속적으로 탄핵된 일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레피스키 교수님이 세계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독재 정치가 사라진 대신에 이제는 극단적인 당파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쓰신 일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통렬한 지적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상당한 숫자의 나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1970년 제가 처음 공직자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K-팝과 K-푸드, K-조선, K-반도체, K-원전, K-방산을 자랑하는 강국입니다. 저는 정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애써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해서 정치를 바꿔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저는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개헌과 함께 통상 해결을 약속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나라입니다. 호혜성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저는 한미 간 통상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행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그분도 한국과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우호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양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윈윈 할 수 있는 멋진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갈 텐데요. 손을 드시고 지목 받으신 기자분들은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Now we'll move to Q&A session.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we'll pick whoever raised the hands first. 네, 안녕하세요. 저는 AFP 통신의 강진규 기자라고 합니다. 현재 후보님에게 가장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층은 이제 보수층일 텐데, 그 보수층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계엄은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도 하시고, 또 이거는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에 의한 총선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후보님을 지지하는 층들의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런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후보로서 이런 주장에 선을 그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추가로 만약 그게 아니라면 후보님께서도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엄을 해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요건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잘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 계엄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 국회나 또는 언론에 대해서 또 실제로 계엄이 일어난 그날에도 일관되게 저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계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문제, 출탄핵과 예산 삭감과 또 합리적이지 않은 법안을 수없이 통과시켜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계속 소위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그 문제의 치유 방법으로 계엄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공정한 선거에 대한 열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적 눈높이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선관위에 대한 그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의 그런 조사에서도 다소 취약한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고 또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부 고쳐진 것도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그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관심과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ello, my name is Raphael Rashid for The Guardian. Mr. Han, I have two questions. First, if unification Tanilhua fails, what will you do? That's my first question. And secondly, Sorry, what was your last word? what will you do? 그 Tanilhua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Okay, you speak English and suddenly you Sorry. you spoke Korean, so I missed it. Sorry. Thank you. That's my first question. My second question is, you position yourself as someone who wants to bring about constitutional reform and unity, yet you're seeking to form an alliance with the People Power Party, which consistently defended President Yoon throughout the martial law crisis and was against his impeachment. And you were also in the same room as Mr. Yoon minutes before he declared martial law. How can you credibly represent constitutional reform and unity when you want to seek an alliance with a party that defended unconstitutional actions? Thank you. Thank you. Also, it's a very good question. First of all,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대외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통상 질서의 개편, 급변, 그리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협치와 통합과 이런 그 노력을 통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 그리고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다는 심각한 우리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87년 체제, 38년이 된 이 헌법 체제가 이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극심한 대립 같은 거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다.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개헌에 동의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의 연대를 맺어가지고 이번 그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그 집권을 통해서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단일화는 이미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 힘에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또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 힘이 정하는 모든 사항에 저는 응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단일화는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대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제도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의 기반을 이제는 바꿔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엄정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일화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헌의 문제와 연관해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연관해서 국민의 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국민의 힘에 이번 선거를 임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러한 그 입장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대내적인 경제적, 무역적 그러한 그 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저도 그 점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그 당이 이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계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또 그렇게 국민의 힘에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런 그 불행한 사태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계엄이 일어난 날에도 일관되게 이 계엄의 선포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국회가 해제 요구를 했을 때 즉각 이 해제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이 과정을 해제하는 과정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물론 그 위임을 받아서 제가 집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제가 지난 3월 24일 날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선고는 분명하게 저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동의한 적도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고를 했고 야당도 그러한 의견을 흔쾌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그 후에 몇 개월에 걸친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이나 또는 그러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아왔고 이해해 주셨고 또 제가 헌재의 그 윤 대통령의 탄핵의 증인으로 나가서도 분명히 당시의 그런 상황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많은 이해와 그런 그 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박찬경 기자입니다. 이게 어제 MBN 단독이라서 나온 얘기인데요. 김문수 측이라고 그래서 김문수 측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론조사를 통하지 않은 단일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일화 실패가 됐을 때 끝까지 완주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것을 국민의힘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안이 되든 저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런 단일화 요구에 응할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승복을 할 것입니다. 단일화 실패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강하고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경제, 사회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국제적인 통상
마찰이라든지 지금 관세 폭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급변하고 있는 이런 지오폴리틱스에 대한 이런 대응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우리의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실패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네. Sorry, there are many hands up. We'll try to get through as many. Thanks for your patience. 네, 안녕하세요. 리아노브스티 마리아 시국장입니다. 후보님이 이제 당선되면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북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그리고 요즘 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있어서 러시아와 관계 복원 계획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미국과의 군사적인 그러한 협력, 동맹 관계의 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더 한미 간의 이러한 군사적인 협력과 동맹의 관계는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이러한 그 북한의 군사력이 이러한 북러의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사안 또 그 북한 군들의 이러한 그 군사 기술의 급격한 발전 같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말 이런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인이나 어떻게 뭐 좋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정말 심각하게 배반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크라이시스 단계에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는 미국과 더욱더 강한 그러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러시아와는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그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러한 러시아가 이러한 국제적인 휴전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이 진행이 되는 것에 국제사회와 발맞추어서 대한민국도 적절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하강.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나카가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그 나온 그 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그 한일 협력을 중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한국말로 나토라고 하니까 그거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진행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존존님께서 그 문제 의식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거 북한 문제 그리고는 중국의 그 태평양에 뭐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 그런 거를 대응하려고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 그 윤 정부가 진행해온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그거 유지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대한민국 혼자 그리고 특정 국가와의 양자 관계 이것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정말 중요한 하나의 전 세계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구조입니다. 거기에는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라는 아주 일본과 한국으로 봐서도 중요한 그러한 동맹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와의 최근의 협력 관계도 우리가 유럽이라는 새로운 그런 그 국가와 이 지역 안보를 연계시킨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번영, 안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원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우리 그 세계인들의 자유와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제가 만약에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계속 더 유지하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남태평양, 주로 이제 남태평양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남태평양에 대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좀 그 하나의 문제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국제적인 규칙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중국이 그러한 국제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협력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또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통해서 최근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지 또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또 한미일이 이러한 공동으로 이 지역에서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더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일 간의 관계도 우리가 강제 징용 문제 같은 문제에 걸려서 또 과거사 문제에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노력에 의해서 또 한일 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긴밀한 셔틀 외교를 포함한 그런 외교들이 다시 복원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훈 기자가. 뉴욕타임즈의 최성훈 기자입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국힘에게 다 이름을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보도를 보면 그 단일화가 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드는 문제가 한 예비 후보님께서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었으면 미리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참여하셔서 했었으면 이런 단일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질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힘 지도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까? 참여 시기를? 우선 국힘 지도부와 그런 문제를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과정에 참여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당시는 제가 우리 국가가 처한 그러한 그 통상 질서에 대한 압박의 문제 또 우리 국제적인 질서, 지오폴리틱스가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기본적인 관세에 대한 방향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대행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발을 디딘다는 것은 그거는 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은 4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대화도 가졌고 또 여러 분야에서 이제는 제대로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한 체제가 또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그러한 협상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물론 서로의 국익을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이러한 그 위기, 경제적인 위기, 통상의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미국과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해결해 내야 하는 그러한 과제도 다음 정부는 가지고 있다. 이제 6월 3일이면 그러한 정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정말 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과 성장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나요? 말씀을 안 드린 게 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피니스TV 김정 기자라고 합니다. 대미 정책 관련해서 언급 여러 번 해주셨는데요. 대중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한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당선 시에는 한중 대중 정책도 어떻게 펼쳐나가실 계획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은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아시안 게임에 총리로서 갔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같이 어느 장소로 이동하면서 몇 분이나 걸리셨습니까? 중국에 오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는 제가 뭐 안 쟀습니다만 한 4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중국의 제일 가까운 나라는 대한민국이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중 간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무역 면에 있어서도 지금 제1의 교역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국제적인 그러한 그 규칙에 맞춰 봤을 때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WTO의 규정에 맞는 그러한 그 국가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그 아주 군사적으로 예민한 그러한 그 품목들에 대한 교역이나 거래가 자유무역의 그러한 그 논리만으로 될 수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잘 협력해 가면서 한중 간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한중 간에는 가까운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고 또 상호주의, 리시프로시티가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한 관계여야 되고 또 동시에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 또 그런 관계를 위해서 계속 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이유이고 그 밑에 각 장관급의 분과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한미일의 이러한 관계와 병행해 가면서 이 지역의 안보와 그리고 번영을 갖추어가는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요성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s. Andrew Salmon, Washington Times. Lee Jae-myung has rebranded Democratic Party of Korea as centre-right. He's also said he won't shift policy towards China and he will maintain trilateralism with Japan, which is arguably a reversal of his previous policy towards Japan. Do you, Mr. Han, agree tha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a centre-right party? Do you believe that Mr. Lee will follow through on these comments and promises? And if the DPK is centre-right, what is the PPP? Are you a left-wing party? Are you a hard-right party? What is your position on the political landscape? Thanks. That's a very, very good question, because I served under Nomu현 administratio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I missed Moon Jae-in's administration, but under those two, administrations branded as progressive, I believe that the current Democratic Party is quite different from Kim Dae-jung and Nomu현's party. Nomu현, as a president, focused a lot of his efforts on concluding Korea-US free trade agreements. That kind of market opening is always branded as Conservative Party agenda, but he did it, and he sent our troops to Iraq, which agenda is also branded as conservative agenda. And he also established the naval base in Jeju, which is strengthening our military strength against any kind of provocations from some countries whose provocative possibility may be high among progressive countries. I don't know. I should brand it as communist countries, but that's not so much important. This Democratic Party is totally different from Kim Dae-jung and Nomu현's administration and the party. Nomu현 actually designated as the first deputy prime minister in charge of economic affairs Kim Jin-pyo, who was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Nobody can deny that Kim Jin-pyo is a center-right, economist. Following him, Lee Hyun-jae, maybe you know him, which is a very, very famous, center-right economist. Following him, it is me, who always believed in market economy, market opening, competition are the real pillars of triggering the growth potentials of Republic of Korea. Now, I don't know what's the real schematic framework of current Democratic Party. Sometimes they say, well, we should raise minimum wage at the double digit, and we should, make the temporary workers or temporary permanent workers, which never reflects any kind of realities of the businesses, small businesses, and so on. And they believe in big government and sizable amount of borrowing. Just previous administration actually increased the debt to GDP ratio from 36% in 2017 to 50% when the 5 years passed. I should mention the basis for that GDP was 2015, not 2020. Now the base is 2020, so the debt service ratio was lowered a little bit.
not much. When we projected in 2022, if the speed of increase in debt to GDP ratio similar to the ratio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of 5 years, our debt to GDP ratio was destined to increase from 50% in 2022 to 70% in 2027 when this 5-year ends, which is totally preposterous policy, I should say. So I really do not know whether such bad relations with Japan, and sometimes they argue that China is most important, and you should say yes, it's good, and you can say to Taiwan, yes, it's good. Then everything will be solved automatically. Who can understand that? What rational Koreans can understand their logics and the potentials for the success and the real potential for making people happy and make Republic of Korea strong, sustainable, and things like that. I don't want to mention, nuclear power plants. Elimin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s, that's the only way for us to tackle in a right way the climate change. Nonsense, I think. So if Democratic Party should totally review their policy, just speaking in verbal terms that they are the center right or center left, whatever they are saying, the end result of the policy from their current way to implement those policies will bring about catastrophic results. Words cannot make the economy prosper. Actions, right policy, and right philosophy, and right mobilization of resources in a proper way. That means, lowering inflation, maintaining the fiscal situations of government, moderate surplus of, the balance of payments, and productive economy, and a lot of progress and efforts in rais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which means, promoting competition and, lowering the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political, cooperation, and things like that. So just saying just words cannot solve anything. It will really make people discouraged and I think sometimes destitute, I should say. Thank you. Any more questions? Okay,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일본 산케신문 지국장 사쿠라이 기자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북한 안보 문제는 많이 나왔는데 안보뿐만 아니라 납북자 문제나 국군 포로 문제에 있어서도 윤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해 나가겠다는 거 중요시해 왔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유지하시는지, 혹은 북한 인권 문제, 어려운 인권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많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납치가 되고 있는 납북자 문제 해결하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윤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일본한테 과거사 문제 사과 요구하는 것보다 관계 개선을 우선해
맞습니다. 이런 입장도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일본과의 그 개인적인 인연 같은 거나 그 특별한 일본의 이미지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납북자 관계는 우리는 항상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일본의 납북자 관계에 대해서 진전이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아쉽게 생각하고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군 포로에 대해서도 당연한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런 그 사과의 문제는 일본이 이미 모든 기존 일본이 명백히 했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과를 해온 것을 계속 유지한다고 명료하게 그렇게 하셨고 또 실제로 그러한 그 입장을 유지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국제적인 이런 그 공통의 가치를 같이 하는 일본과 우리는 협력적인 관계 그리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그리고 안보 위협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는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2살 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일본 경제신문의 독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고 그런데 당시에 일본 경제신문을 보면서 참 아쉬웠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했습니다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실체가 잘 공개가 안 되고 제가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경제신문에 오는 새까맣게 지워버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고 저도 물론 호남 사람으로서 광주나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그런 참담함, 고통 이런 것이 어땠을까 제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건 개인적인 관계도 아니겠죠. 그런 바람에 니케이 사장님도 좀 알게 됐고요. 제가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친구들이 제가 대학원에 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재무성의 관리도 있었고 또 지금도 제가 미국 대사를 주미 한국 대사를 할 때 그때 알았었던 우리 일본 외교관들 또 친구들 많이 있었고요. 특히 그 후쿠시마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든 외교관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일본을 위로하고 했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 계시는 우리 특파원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사귀고 아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Good afternoon. Thank you, Mr. Han, for doing this. I'm here. Okay. Sébastien Faletti from French Daily Le Figaro. Thank you for doing this. First, in your introductory remark, you mentioned about the threat of political polarization, radicalism. So, do you think this election is going to be won at the center or more on the radical side of the political spectrum? And second question regarding your conversation with Donald Trump. You have very different background compared to the US president.
How was this conversation going, and what is going to be what's your first learning from that conversation? What can you learn, and how to deal with the president in the future if you are elected president? 감사합니다. On the second question first, my answer is that President Trump, I feel that he is of the character which has a lot of interest on a personal basis on a particular person. So before having conversations with me, he I think was acquainted with a lot of information about me, and he asked me about my personal character questions or things like that. So, and all the conversations were flowing in a very smooth way, and of course, he's very sticking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characterized by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But there are always, some rooms for cooperation and good communications among the policymaker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o I feel rather good on expecting some final, acceptable results on that, and maybe in view of our timing framework, the final decisions may be made at the next administration, possibly. I don't know exactly how the speed of negotiations will go. But one thing is clear. We promised that on the basis of the very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haracterized by real bedrock alliance relationship of the past 72, 73 years, and we will do our best in making our win-win solutions. As you know very well, in the economics, there are a theory of I should say game theory, which actually tell us that in the game theory, if the participants are doing what they think are the best strategy for them, for example, if U.S. raise tariff rates and the other also raise tariff rates, then the final outcome will be the worst one for both. If they can communicate in a cooperative way, then they can find win-win solutions, which will lower the barriers on the part of the country on which tariffs were imposed by President Trump, and some improvements in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things like that, then clearly there will be a better outcome for this country. President Trump then will decide that they don't have to stick to the high tariff rates because these countries are doing and adopting policies which are best for them, but internationally it will be much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subsidies, and things like that. Then clearly, globally, these countries will be much better off through this kind of negotiations. Some people say, somewhat more simplistically, that because this country, the other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did some reforms, the reforms will be painful for this country, so this country actually suffered. I don't think so. There are some reforms which may be good for this country, especially for most of the population, rather than some small portion or small number of people which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policies in negotiating with the United States. That's exactly our liberalization processes during the last 50 to 60 years of making our economy more open, although it may be bad for a particular sector and many vested interest objects against that. But clearly in the end, now we are 10th largest country. Without that liberalization and market opening, we might not have achieved this. That's exactly the difference between Democratic Party and me, I should say. He didn't look at me. He didn't give me even a glimpse. Okay. And what was the first question? Sorry. Whether the next election will be won at the center or more on the first question was about, you mentioned about political radicalism as a threat. So I was asking you, do you think this election is actually to be won at the center of the spectrum, or rather you have to go on the radical to win an election? Depending on who wins. If I win, clearly it'll be a market opening, it'll be a more competition, while we are giving a lot of emphasis on the people, who are in a difficult positions. So we made it clear we will renovate our constitution first. Then we will solve our trading problems, including tariffs. Then we will adopt a policy in compliance with our people. That means for the weak, for the poor, for the people who are in a difficult positions, we will give our full considerations to them. We are branding them as, going together with the people. That's a kind of, I don't know exactly our policies will be that, but it's not the extreme right, it's not the extreme left. It'll be a little bit at the center, which may be called by third way, which was adopted by, UK Prime Minister at that time. But of course, no policies can be the same because the situations are all different. But our main philosophy is that if I may summarize in one way, there is no left or right. There is only up or down. Up means better, country, better people, and more happier people, including in the area of jobs, education, housing, and medical services, and pensions, and some success in our solving the low fertility problems. That's the areas where people feel somewhat micro happiness, while good diplomacy, strong military strength, and balance of payments, and robust fiscal situations, and high productivity, and good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Those are somewhat macro dimension of criterion of judging where Korea is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It's very good now, I should say. But in terms of microscopic happiness index, there are things that we should improve a lot. I'm very mindful of the time as we're running out, but if Mr. Han is okay, are you okay? Thank you. Okay, maybe we can take a couple more questions. We'll go to someone who hasn't asked I will yet. make my answers brief. Also, we'll try the question to be more concise. 알자지라
네, 안녕하세요. 총리님,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의 김무선 PD라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도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의 정치적 교착 상태, 다시 말해서 국회 구조적 대립이나 정당과 타협의 부재,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해소될 것인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물론 제도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운영하는 문화라던가 아니면은 그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개헌을 하면은 이런 정치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한국 사회가 지닌 문화라던가 아니면은 그 다른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30대 이하 유권자 수가 60대 이상의 유권자보다 적어지는 선거입니다. 즉 청년층이 소수로 이제 바뀌는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국민연금 합의안조차도 20, 30대에서는 이것이 과연 20, 30대에게 합리적인 아니냐 이렇게 불만 섞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앞으로 선거에서는 이런 60대 이상의 더 많은 표를 지닌 그 유권자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그 공약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청년 세대의 이런 정치 구조에 대한 불신이나 아니면 불만들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질문을 너무 여러 가지로 해주셔가지고 우선 어느 나라도 물론 기존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 분명히 그런 그 룸이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제도를 규정하는 여기서는 헌법이죠. 그 제도를 규정하는 헌법이 정말 새로운 시대 정신 그리고 완전히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해도 언제라도 문제가 터질 수 있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최근에 여러 우리 국민들이 고통도 받으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도저히 그게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화만 하면은 반드시 될 수 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맨날 그 학자의 이름을 터키식으로 발언하거나 미국식으로 발언하면 이게 완전히 달라가지고 아모제글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모제 글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쓴 그 책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오그란드 근처에 미국에 속한 나라와 멕시코에 속한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그 미국 지역에 있는 사람은 1인당 소득이 8만 5천 불이고 이 멕시코에 있는 사람은 2천 불인가 이래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고 봤더니 결국 제도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제도가 하나는 전혀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들은 조금 표현이 좀 그렇던데 하여튼 하나는 포용적이고 하나는 수탈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한테 안 맞는 이 헌법 이거는 결국 국회와 대통령이 정말 아까 말씀대로 진짜 대화를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노력을 막 하면 좀 나아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최대의 목표라면은 아마 굉장히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그리고 제왕적 국회의 권한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민 소환제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자체도 지금이 베스트냐 그 생각해 봐야죠. 지금처럼 500표만 더 얻으면은 그냥 대통령이 당선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하는 것도 물론 민의를 우리가 반영하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 제도가 과연 최고냐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봐야 된다. 그건 이제 헌법하고는 뭐 연관이 좀 있습니다만 뭐 법률에 의한 것들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헌법은 너무 낡아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결국 계속 우선 헌법을 새 옷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정치인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3년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헌을 하면 하여튼 저는 즉각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것의 기본적인 거는 결국 삼권 분립, 분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헌정회에 가보니까 그 대안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 중임제, 양원제 이런 그 훌륭한 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안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1년 우리 국민들하고 토론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고치면 나라는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정책이라는 게 표가 많은 쪽으로 결국 이렇게 리닝을 좀 하지 않겠냐 하는 그 얘기는 그런 것만 하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를 하는 나라는 정말 위로 가는 겁니다. 계속 포퓰리즘이나 찾고 국민들한테 국가 빚이나 얻어가지고 그저 몇십만 원씩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뭐 레프트도 없고 라이트도 없어요. 그냥 위로 가는 나라도 있고 밑으로 가는 나라도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3만 6천 불 가지고 스톱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국민의 현재의 소득 분배, 우리 그 SSF 분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득권과의 싸움입니다. 그런 기득권을 계속 포퓰리즘의 기초를 둬 가지고 하겠다? 그거는 계속 나라를 밑으로 가게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얼마 전에 뭐 우리도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나눠주려고 하다가 완전히 포기해버렸잖아요. 하도 국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아니 보통 보면 100만 원을 준다는데 받고 말지 왜 안 받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엉터리 정책, 엉터리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더구나 말해놓고 며칠 뒤에 바뀌는 사람은 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원래 훌륭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국가가 좌냐 우냐 따져가지고 밑으로 가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를 봤더니 결국 고령화가 다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이 고령화가 좋아하는 정책 쪽으로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달리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자꾸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환경 쪽으로 많이 간다 이겁니다. 그렇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소위 젊은이들의 핵심 관심 사항은 조금씩 이게 그 중심이 좀 옅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과 깨끗한 물을 잘하면 거기서 또 기술과 또 우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어떻게 어떤 정책을 가지고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하느냐지 막 정부가 막 규제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기계 써라 저런 기계 써라 기계의 배치는 이렇게 해라 그거는 기업의 생산성을 너무 떨어뜨려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래로 가도록 자꾸 그냥 그걸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게 우리 취지는 엄청 좋았던 바로 우리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저는 그게 조금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스피드를 조정하고 했으면 저는 소득주도 성장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2년 연속 두 자리 숫자로 올려놓으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했습니까? 기업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소득 최저임금 좀 보조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잘랐잖아요. 그러면 잘리는 게 낫습니까? 최저임금을 그래도 뭐 인플레이율이라든지 우리의 경제 성장률 같이 그런 비슷한 그런 속도를 맞추는 게 낫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취지는 좋습니다. 이 뭐 저소득층을 우리가 해가지고 말하자면 소득 수준을 높이고 다 좋죠. 그러나 그 방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항상 천국으로 가는 좋은 그런 기준만 가지고 하지를 말고 그거를 추진하는 정책을 우리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나 뜯어가지고 그냥 계속 국가 부채나 갖다가 나눠주는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는 그건 젊은이들이 나중에 그 부담 때문에 버틸 수가 없죠. 소비는 자꾸 줄 겁니다. 소비가 줄면 결국 사람 자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2주에 한 번씩 야당 당수 만날 거고 근로자 리더들 만날 거고 기업 리더들 만날 거고 그리고 언론인 만날 거고 그리고 시민단체 만나겠습니다. 2주니까 14일이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합치면 42번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겨우 찍은 거는 한 6, 7개 분야밖에는 못 찍은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영을 잘하는 그런 파트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개헌이나 문화나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은 새로운 옷에 맞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옷을 입혀야 된다. 그리고 연금 문제는 저는 여기에 젊은이들의 보이스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우리 연금위원회도 젊은이들이 적어도 한 과반수 이상은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해야죠. 정말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도 총리로서 청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청년재단도 총리실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정책이라는 게 결국 다 지금 마이크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살만한 주택, 그 역세권에 예를 들면 그리고 차일드 케어, 또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뭐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가지고 40년짜리 우리 모기지도 만들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무리 그 숫자가 적더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젊은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정말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답변이 다시 또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I'm afraid we're already far beyond the planned time, so we would have to wrap up today. My apologies for not getting back to you, everyone. Thank you again so much, Mr. Han, for coming and for the engaging, enthusiastic answers. Also, for all the SFCC colleagues and the domestic media, thanks for joining, and we look forward to another event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everyo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very small gift from SFCC. Thank you for coming. This is a new tradition. It's a new tradition, a very small gift. But if I give this to you, I will be penalized. I don't think I can take it. Because our investigative authorities will think that I'm bribing you. But this one, I will